네, 안녕하세요. 방송 언어 12주 1차식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 1쪽이 되겠고요. 12주차 강의 자료 1쪽이고, 교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90쪽 표준어 사정 3.2죠. 190쪽의 표준어 사정 원칙과 표준어의 변동, 교재는 190쪽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 강의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교과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쪽, 3.2 표준어 사정 원칙과 표준어의 변동 해서 강의 자료 함께 보시면,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 방송 언어라고 하는 것이 구어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 구어합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배웠어요. 그래서 구어합법에서 표준어와 관련되는 표준 발음법을 이미 살펴봤죠. 그래서 표준 발음법 혹시 여러분들 이제 기억이 좀 어슴푸레 하겠지만, 구어합법을 위한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 규정의 2부에 해당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볼 표준어 사정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표준어 규정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사실 이제 표준어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맞춤법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표준어는 구어합법과 관련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표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이 어떤 것이 표준어인지 비표준어인지를 알려면 이제 문어로 표기를 해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맞춤법과 표준어를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맞춤법은 어디까지나 표기의 운영 방식, 즉 정서법과 관련된 것이라면, 표준어는 이제 말하자면 고요를 표준어로 할 것이냐, 한자어를 표준어로 할 것이냐, 방언을 표준어로 할 것이냐, 외래어를 표준어로 할 것이냐. 그래서 말하자면 표준이 되는 어휘와 발음들을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구어합법과 관련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 1쪽 함께 보시면, 사실 표준어 자체는 구어적인 속성이 강하지만 실제 미디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이제 문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제 문어화법에서 표준어 규정의 사정 원칙을 함께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인 것은 구어에서 골라내는 것이지만, 우리가 표기를 문어로 한다는 측면에서 문어화법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발음법 부분은 이제 전형적인 구어화법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앞쪽에 구어화법 부분에 배치를 하고, 저게 이제 표준어 사정 원칙, 즉 표준어 규정의 일부에 해당하는 부분은 맞춤법 뒤에 문어화법 속에 배치를 한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한글 맞춤법이라든지 국어 전반의 어떤 그 표기의 원리와 관련되는 것을 한다면 아마 맞춤법이 먼저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표준어 속에서 표준 발음법을 살펴봤겠지만, 이제 이 책은 방송 언어, 즉 이제 구어합법과 관련되는 것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그 순서가 달라졌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3.2.1 이제 밑에 내려와 보면 이제 표준어 규정의 사정 원칙이 이제 모두 26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이제 교재도 그렇고 지금 강의 자료도 그렇고 표준어 사정의 3가지 원칙,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표준어는 발음과 어휘와 관련되는 것이다. 어떤 발음을 표준으로 할 것이냐, 어떤 어휘를 표준으로 할 것이냐와 관련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사정 원칙은 제1장 총칙에서 그 원리를 말하고, 제2장은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제3장은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그렇게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3.2.1 총칙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요, 제1항에서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겠지만 얼마 전이니까 국문의정안과는 달리 이제 조선총독부의 언문철자법에서
1912년 언문철자법에서 드디어 이제 그 표준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소개되었습니다. 국문의정안에서는 거기까지 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을사늑약이 이제 경술국치가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제 조선 총독부에서 표준어 얘기까지 하게 되었죠. 여기서 보면 사실 이제 이 표준어가 이거는 현재 그 1988년 이후에 표준어에 대한 정의인데요. 교양 있는 사람들이다. 참 애매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교양이 있다는 게 소위 영어로 educated person이라고 하는 것인데 교육을 받았다고 다 교양이 있느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니고 또 교육을 받지 않아도 교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기준 자체가 굉장히 애매한데요. 이것은 그래서 이것을 정량화하는 그런 기준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표준어의 사용이 교양 있는 사람의 조건이다라는 그런 함의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의 정리에 의하면 일쪽 하단에 보면 표준어의 3조건 해서 첫 번째 조건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오로지 표준어만을 사용한다는 의미보다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교양 있는 사람들의 조건이 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 조건은 표준어 사용의 계층성으로 표준어가 특정 계층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통용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교양 있는 사람들 이렇게 되면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 서울에 사는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 이런 식으로 되면 특정 계층과 지역을 모두 제한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옳지 않아서 이렇게 표준어를 사용하면 교양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통용성과 어떻게 보면 객관성과 평등성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교양 있는 이라는 표현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표준어 사용의 시간과 공간의 범위에 대한 것으로 서울말에 한정한 것은 정치행정의 중심지가 의사소통의 중심에 놓여 있다는 언어 외적인 조건을 명시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서울말을 표준어로 한다고 해서 서울말이 다른 지역의 어떤 그런 그 비표준적인 방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더 우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정치, 행정, 문화, 교육 등의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언어 외적인 행정적인 편리를 위한 조건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어디까지나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위해 지역을 한정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2가지 정도의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비표준어에 해당하는 방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어에서 의미가 없는 것이냐. 여기 이제 국문학생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물론 국어사를 들은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어떤 언어에서 한국어뿐 아니라 일본어, 영어, 독일어, 아프리카의 만투어 어떤 언어든 어떤 언어의 역사를 연구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방법론들인데 역사를 연구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문헌 연구겠죠. 그래서 또 문헌을 연구하고 주변에 비슷한 그 친족 계통에 있는 언어들을 같이 검토하는 비교 연구, 비교 방법의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언어 내적인 과거의 형태를 제구하는 그런 내적 제구의 방식도 선택을 해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방법론이 있는데 바로 방언학적인 접근입니다. 왜 방언학적인 접근이 언어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021년에 동시대를 하나의 공시태라고 하는데 동시대를 살고 있더라 하더라도 방언들마다 어떤 역사적인 시간의 그 나이가 다릅니다.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들 이제 비전공자들을 위해서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나이가 달라요. 예를 들면 경상도 방언은 성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중부 방언을 포함한 서남 방언들은 성조가 남아 있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표준 발음법에서 배웠지만 소위 운율적 자질로는 음장 정도만 인정을 하고 있죠.
성조는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성조는 그러면 과거에는 어땠느냐? 훈민정음이 창제 당신 15세기만 하더라도 성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15세기 세종이 우리 한글을 만들 때는 성조가 있었는데 현대 서울말은 성조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상도 방언은 성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말과 경상도 방언 중에 어느 쪽이 더 과거의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당연히 경상도 방언이겠죠? 만약에 모든 언어가 일시에 동일하게 변화를 한다면 우리는 연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훈민정음 자료들을 봤을 때 이 성조라는 건 뭘까? 어떤 것일까? 굉장히 궁금한데 우리는 그 사실을 경상도 방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역사적 연구에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자료가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경상도 방언은 성조를 가짐으로써 과거의 모습을 아직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과 같은 비표준어들이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가치가 없다든가 쓸모가 없다든가 이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표준어를 규정하는 것은 일종의 여기도 말했지만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범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정치, 문화, 행정의 그런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가 정해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적인 측면에서 비표준어들은 덜 소중하고 이런 뜻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끝으로 그러면 북한은 표준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문하어라고 부르고요. 그런데 1960년대 이전에는 사실은 북한도 서울말을 표준어로 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단 이전에는 조선이었고 일제강점기에도 분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성, 서울이 모든 행정 수도였죠. 그렇기 때문에 평양이나 북쪽의 언어들도 서울말을 표준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분단 이후에 이제 어떤 그런 정서법, 맞춤법뿐 아니라 이런 표준어에 대한 어떤 북한 나름의 정리를 하면서 그들은 문하어라는 이름을 붙이고 평양말을 그들의 소위 말해서 문하어의 표준, 즉 표준어의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뉴스나 보면 이제 그 북쪽 평양의 여성 아나운서 의 멘트를 보면 전형적인 이제 평양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자, 그래서 강의 자료 3.2.1.2, 3.2.1.2. 네. 교재는 192쪽입니다. 192쪽인데 계속 강의 자료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교정이라고 하여서 자음과 관련되는 것, 모음과 관련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발음이 변화함에 따라서 과거의 형태를 표준어로 할 것이냐 아니면 변화된 형태를 표준어로 할 것이냐 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음과 관련되는 그런 변화를 어떻게 수용하느냐, 표준어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살펴보면 제3항은 거센 소리, 즉 격음이죠. 격음을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 경우이고 그래서 끈아풀이나 털어먹다가 표준어가 되는 것이고 제4항의 경우에는 거센 소리로 나지 않는 형태, 즉 거센 소리 형태를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커시기가 아니라 거시기, 푼침이 아니라 분침. 이제 실제로 얘들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다 이제 알겠지만 니은을 버리고 기역을 선택하는 거죠. 기역의 형태가 올바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끈아풀, 나팔꽃, 네, 동력, 네, 받침을 키읔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고요. 부엌도 마찬가지고 살쾡이의 경우에는 이게 삭이라는 것에 괭이가 붙은 것이죠. 원래 형태소 분석을 하면. 근데 지금은 유기음화를 겪은 형태로 살쾡이. 그다음 칸. 네, 그래서 칸막이, 빈칸, 방 한 칸. 네, 그러나 거기 밑에 보면 초가 3간, 윗간의 경우에는 간으로 써야 한다.
네, 초가 3칸이 아니고 위칸도 아니고 이 경우에는 간으로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좀 이외적인 것이니까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재물을 다 떨어먹다. 지금도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떨어먹다고 하는데 떨어먹다는 틀린 것이고 털어먹다라고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밑에 있는 것은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니은을 버리고 기역을 선택하는 것, 즉 그 거센 소리, 유기음, 격음 형태를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가을가리, 거시기, 분침 이렇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제5항의 경우, 이제 5항은 얘가 다음 페이지에 3쪽에 나오지만 일단 5항을 먼저 설명을 하면, 네, 제5항의 경우, 제5항은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은 그것을 표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강남에서 온 콩이기 때문에 강남콩으로 써야 되고, 지금의 월세 개념이죠. 근데 이게 한자어로 달삭자, 달월자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글세라는 말도 잘 안 쓰는데 지금은 다 월세라 하죠. 지금은 당연히 이제 월세는 한자어니까 을세라고는 안 해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삭월세인데 사글세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글세조차도 없어진 셈이 거의 안 쓰고 있는 셈이 되죠. 이처럼 사람들이 이 원래의 어원을 잘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음이 변화한 것은 그것을 발음 변화한 상태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니까 형태소의 원래 어원을 무시하는 것이니까 표의주의에 가까울까요? 표음주의에 가까울까요? 당연히 표음주의, 표기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 형태소의 어원적인 표기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의미는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겠죠. 네, 3쪽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강낭콩, 그 다음에 고사슴 조금 이따 설명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사글세, 위력성당이 아니라 울력성당. 위력성당을 말하면 위력이라고 말하니까 딱 알겠죠. 근데 이건 사실 여러분이나 나나 잘 안 쓰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위력이라는 말을 모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때를 지어서 이르고 협박하는 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 거기 고사시라는 단어도 잘 안 쓰는 말이죠. 고사시라는 말은 여기 이제 비고라는 말은 그 의미가 초가지붕을 이을 때 지붕을 이은다고 해요. 초가지붕에 이렇게 보면 막 지푸라기면 언제든 다 나갈 거 아니에요. 그걸 묶으려고 이렇게 이어주잖아요. 새끼줄로. 그래서 초가지붕을 이인다라고 해요. 이을 때 쓰는 그 새끼줄을 말합니다. 그게 그건데 그때는 시옷 표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티읕 표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고사시라고 하는 국어사전에 보면 티읕 받침을 가진 단어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읕 받침은 시골 마을의 좁은 골목길 해서 고삿길이라는 그런 단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늘상 선생님이 말을 하지만 여러 가지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능력 시험이라든지 볼 때 그 출제자도 지가 모르는 거 일부러 찾아서 낸다고 하잖아요. 이런 거 알아두면 나쁘지 않겠죠.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제6항과 관련되는 건데, 네, 수사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수사와 관련되는 거라서, 수사와 관련되는 것인데요. 형태에 따라 의미가 구별되던 것인데, 한 가지 형태만을 표준으로 삼아서, 결과적으로는 다이어가 돼버리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 밑에 이제 6항의 단어들은, 기역과 니은의 의미가 별도였어요. 별도였는데 지금은 그냥 하나로 통일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 세대는 선생님이 바로 이 구별을 하던 그때 학창 시절을 다녔기 때문에 맨날 달달달달 막 연필로 그어가면서 외웠던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다이어가 돼버렸겠죠. 표기는 구별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단어들은 의미를 구별함이 없이 한 가지 형태만을 표준으로 삼는다. 즉 기역을 표준으로 삼고 니은을 버리는데 결과적으로 의미가 이제 좀 더 이제 다이어가 되니까 투명하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돌과 돌, 리을, 시옷이 있어요. 지금은 리을, 시옷으로 쓰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생일, 매년 돌아오는 거는 돌, 리을시, 그냥 리을 받침을 써서 생일이고, 그 다음에 한 돌만 이제 리을 시읒을 쓰기로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고민할 필요 없이, 네.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도 이제는 두째, 셋째, 넷째 이렇게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2, 두 개째의 뜻으로 모두 쓰게 되고, 이제 그래서 두째, 셋째, 넷째라는 표기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빌리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빌다와 빌리다가, 빌다는 이제 말하자면 빌리다는 여기 지금 빌려주다와 빌려오다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빌리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빌다가 빌려오다의 의미였어요. 근데 이제 너무 헷갈리니까 그거를 이제 취소하고 빌리다로 빌려주는 거나 빌려오는 거나 다 빌리는 것으로 하고, 용서를 빌다일 경우에만 이제 빌다. 이건 다른 단어의 의미가 되는 것이니까. 네, 다른 단어의 의미가 되는 것이니까. 네, 그 다음. 다만, 둘째는 10단위 이상의 서수사에 쓸 때는 두째로 써야 된다. 둘째로 쓰지 않는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서수사라는 말이, 여러분들 영어 제2외국어 배울 때 수사 많이 나오지만, 혹시 헷갈릴까봐 기수사와 서수사가 있죠. 기수사는 수량을 셀 때, 1, 2, 3 하는 거죠. 영어도 서수사는 first, second, third 하는 게 서수사죠. 그래서 수량을 셀 때 하는 것은 하나, 둘, 셋, 순서를 나타내는 것, 차례를 나타낼 때 첫째, 둘째, 혹은 제일, 제이, 그렇게 용어 알겠지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7항이 있습니다. 7항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조금 한국어 능력 시험이나 이런 거 공부 조금만 해본 사람은, 이거 이 숫자, 수, 소, 순양, 숫지, 헷갈려 했던 그런 챕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맞춤법이 아니라 표준어 규정과 관련된 것이죠. 7항의 경우는 어감말 히읗에, 어감말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말음 히읗이 탈락하는 그런 음운 변화가 생겼어요. 음운 변화가 생기면서 또 이러한 음운 변화가 생기면서 동시에 원래 명사였던 것이 접두사로 문법 범주까지 변화하게 되는 그런 어형 변화가 생겨버려요. 그러면서 표준어 선정의 역사적 변화를 수용한 경우다. 이제 물론 설명만 보면 굉장히 어렵지만, 간단한 일단 뒤에서 먼저 설명을 해볼까요? 어딜 먼저 보냐 하면 4쪽, 네. 4쪽으로 넘어가서 중간쯤을 보면 4쪽 그 표 밑에를 보면 4쪽입니다. 4쪽 표 밑을 보면, 자, 우리가 수컷이다, 암컷이다, 네, 수컷, 암컷 이런 단어들을 공부할 때 수와 암을 뭐라고 배우죠? 접두사라고 배웠을 거예요. 접두사라고 배웠을 텐데, 그러면 현대국어에서 접두사와 접두사가 결합하는 거 본 적 없죠? 그럼 암수라는 단어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접두사와 접두사가 결합해서 현대국어에서는 워드 포메이션, 단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암수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자, 먼저 답을 주면, 사실 이제 몇백 년 전에는 암과 수가 접두사가 아니라 명사였어요. 명사. 그리고 지금은 암은 미음으로만 끝나고 수는 모음 우로 끝나지만, 명사였던 시절에는, 암과 수가 각각 명사였던 시절에는 음절 발음으로 히읗을 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암은 어떻게 돼요? 미음, 히읗. 소위 말해서 겹받침 표기를 할 수 있는 음절말의 자음군 케이스죠. 그 다음에 수는 모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 히읗, 발음을 가지고 있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암수라는 단어는 이 아이들이 현대국어의 접두사 시절에 결합한 것이 아니라 명사이던 시절, 현대국어와 달리 히읗의 발음을 히읗 발음을 더 가지고 있던 명사이던 시절에 결합한 합성명사인 거예요. 그때 만들어진 단어가 굳어져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접두사와 접두사가 결합한 것처럼 보이지만
통시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한때 명사였던 시절에 합성명사가 되었던 그 흔적을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말했다시피 얘들은 원래 히읗을 말음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럼 암컷 이때의 격음으로 바뀌는 것은 옛날에 히읗을 가지고 있을 때 수컷 히읗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럼 암컷 수컷이라는 단어는 현대국어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라 꽤 오래전에 이들이 접두사가 아니고 히읗을 말음으로 가지고 있던 시절에 만들어진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 표밑을, 사쪽의 표밑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국어에서 수컷의 의미를 가지는 수와 암컷의 의미를 가지는 암은 원래 둘 다 명사였던 것이 접두사로 변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법적인 변화를 문법화, grammaticaalization이라고 합니다. 이런 그 문법 형태소로 변하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하는 너머 여러분들 모두 조사라고 알고 있지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이거는 한때는 넘이라는 용언 어간에 엄이 어가 붙은 거예요. 그런데 활용형이었던 이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문법 형태소인 조사로 바뀌기도 하는 것입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니까요. 네, 초록색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국어에서 접두사로서의 암과 수는 명사의 자격을 잃었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수로 통일하게 되었다. 앞에 지금 예를 보면 요거는 다시 앞에 보고 얘기하도록 하죠. 자, 3쪽의 제 7항 부분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7항 선생님 설명을 들은 상태에서 7항 위쪽을 보면 7항은 어간말 히읗의 탈락이라는 의문 변화와 명사에서 접두사로의 문법 범주의 변화라는 어형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선정의 역사적 변화를 수용한 케이스다. 그래서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왜 수로 통일을 해야 할까요? 이미 히읗은 사라졌으니까요. 네, 히읗은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표를 보면 수광, 수나사, 수놈, 수사돈, 수소. 그래서 예전에 이거 수소였거든요. 그래서 수소가 도대체 뭐야? 막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수은행나무.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88년 개정안 이전에는 니은처럼 수광 혹은 숫광, 순나사, 순놈 이렇게 했던 거예요. 사실 이게 사이시옷의 시옷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뒤에 설명 다시 보겠지만 이미 얘는 명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명사였기 때문에 시옷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지금은 사이시옷이 들어갈 명분이 없는 거예요. 접두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수광, 수나사, 수놈, 기역의 형태로 고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수소의 경우에는 이제 황소도 표준어예요. 수소와 황소 모두 표준어고요. 그 다음에 수광은 여러분들 이 정도는 다 알죠? 수컷을 의미하는 장기를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암컷광은 이제 까투리라는 거 여러분들 아마 다 알지 않을까 합니다. 네, 다만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허리가 요새 좀 안 좋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자, 다음 단어에서는 접두사 다음에 나는 거센 소리는 인정을 한다. 그러니까 접두사 암이 결합하는 경우도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암강아지, 암개, 암도 마찬가지, 암컷, 암키와, 그러니까 수강아지, 암강아지, 수개, 암개, 수컷, 암컷, 수키와 기와도 이렇게 형태에 따라서 수키와 암키와가 있거든요. 수탉, 암탉, 수탉나기, 암탉나기, 수톨적이, 돌적이, 네. 암톨적이, 수퇴지, 암퇴지, 수평아리, 암평아리. 예전에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수평아리, 암평아리 했더니 진짜 많이 틀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조금 막 낯설고 입에 붙지 않는 것들이지만 기억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이 경우에는 거센 소리가 나는 형태를 인정을 한다. 아마 수탉 이런 거 수컷, 수캐 이런 건 안 틀릴 거고 수키와 수탉나기, 수톨적이, 수퇴지
그러니까 숫돼지가 아니라 수퇴지, 수평아리. 네, 기억을 해둬야 돼요. 이거 많이 내요. 굉장히 시험에 이것저것 많이 나옵니다. 왜? 출제자도 헷갈리거든. 출제하는 사람도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자, 다만 2항입니다. 다만 다음의 단어는 또 스스로 남겨놓겠다고 합니다. 순양, 순염소, 숫쥐. 아유 짜증나죠? 네, 이렇게 양염소쥐다, 양염소쥐다 이렇게 외워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하도록 하죠. 다시 네, 그 4쪽의 표 밑에 4쪽 표 아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초록 부분을 보면 아까 말했다시피 접두사라서 안가수는 명사의 자격을 잃기 때문에 사이쇼 같은 걸 넣을 수 없고 그래서 수로 통일을 하고 다만 명사였던 시절에 가지고 있던 히읗이 그 다음에 오는 말과 결합하여 굳어진 유기음화가 된 것을 말하죠. 격음화 혹은 유기음화 된 경우죠. 숙항아지류는 그대로 유기음화 된 것을 인정을 하자는 것이고 스스로 써서 시옷을 인정하고 있는 것들은 뭐 당시의 사이시옷의 흔적이 남는다라고 해서 예외로 인정한 것인데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또 아니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일단은 어느 정도는 암기의 몫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한 것이 194쪽에 모음 직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1차 시수업을 마치고 2차 시수업에서 195쪽 모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